내가 중요해, 나는 예뻐, 난 이런 거 해야 돼. 어, 다른 사람을 못 보고 이런 도가적 인간은 아닌 방식으로 안데르센의 이 자아관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좋겠고요. 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자, 이게 작가 소개잖아요. 작가 소개. 근데 유리쌤 이렇게 해서는 안데르센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게 안데르센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설명은 구현, 아이, 시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안데르센을 설명을 해보기 과제가 유리쌤에게 있습니다. 맞죠? 유리쌤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 최소한의 요건은 뭡니까? 유리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여러 가지 선생님이 정리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맞고 우리가 토론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목표는 안데르센을 소개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보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랬습니다. 생물연대하고 네. 국적, 그리고 어, 어디? 생물연대, 국적,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되었는가 그런 네. 과정을 넣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법이 괜찮은 거예요. 글을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제가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갖고 쓰잖아요. 관념을 그러니까 그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써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글로 가는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방법이 저는 조금 더 뭐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재밌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글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쑥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배운 선생님들 중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쓰시나요? 일단 목차를 짜야 돼요. 목차. 목차 아시겠죠? 1번 그러니까 지금 율쌤이 쓰셔야 된다면 이제 안데르센의 적기 쓰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물연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글을 이제 계속 쓰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뭐 알면 쓰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내 개념을 바꾸려면은 쓸 수밖에 없죠. 생물연대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데르센 폴더 있으시죠? 안데르센 폴더. 거기다가 A4 이렇게 띄워놓고 몇 월 며일 뭐 중요한 생물 연대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뭐 그러니까 연대잖아요. 연대인데 어디서 언제 태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한생의 그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매우 요 초기 조건이 매우 가난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엄마가 재혼을 하셨다. 그다음에 그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이 자서전에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근친적 관계에서 아무도 지금 정보를 안데르센 자신은 안 주잖아요. 자기 뭐 진짜로 혈족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 정보를 가지고 유리쌤이 생물연대만이 아니라 이 생에 관련해 가지고 탄생의 풍경 같은 거를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그게 여기 이제 초반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포스트잇을 붙여두신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유리쌤이 이렇게
생에 대한 연대 장소 쓰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안데르센은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몰도 있네요. 몰은 근데 몰라요. 몰은 자기가 자기 모르는데 몰 말고 이 자서전의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자서전 이게 되게 놀라우시죠? 연달아 쓴 것도 재밌는데 끝에 가가지고 고향에 돌아온 거를 알고 썼나? 알고 일부를 썼을까? 마지막에 이제 자서전에는 그러니까 몰은 몇 년 몇 년 죽었는데 자서전에서는 자기의 마지막을 마지막 어떻게 쓴 겁니까? 어디서 끝을 내고 계십니까? 막 상 받고 명예시민 된 거에서 끝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명예시민. 오덴세에서. 그래서 출발은 오덴세에서 시작해서 오덴세에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와 명예를 다 얻고 국가의 영웅이 돼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썼다. 그런데 나는 김유리라는 이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를 부분 이렇게 써두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이게 자서전 그 선생님이 쓰실 글에 한 덩어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가 이렇다고 할 때 자서전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됐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죠. 이게 작가가 되었냐. 그 선생님의 방식으로 자서전 다 쓰시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다 하시게 되고, 지금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한 일반 전개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되었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올라가야 될 정보가, 처음에 동화가 발표된 연도가 언제다. 그 다음에 이 핵심은 매년 발표를 했다. 가장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됐냐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안데르센이 희곡도 쓰고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신 것 같아요. 연극 대본도 쓰고 뭐 다 했는데 그 중에 동화 작가로 유명해지신 거죠. 동화 작가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 중에 이제 안데르센이 다른 많은 것도 썼다 먼저 말하고 그 중에 모일 모해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동화를 썼다 구체적 정보 그 동화가 뭐 미국 뭐 온갖 나라 번역이 되잖아요. 번역이 될 정도다. 그러니까 안데르센한테는 동화가 본인한테도 중요하고 당대나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하니까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자서전을 보고 요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걸 유추한다. 요까지 가면은 그냥 그 자서전을 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제가 생각이 되고 토론의 핵심이니까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자 탄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본인 어, 선생님들은 자서전 쓰실 때 내 탄생에 대해서 뭐 쓰실 게 뭐 알고나 계십니까? 저는 몰라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나온 거야? 뭐 모르는데요. 자기 탄생을 자기가 쓰는 게 되게 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도 들고 어떠십니까? 앞부분에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알고 가자요. 이 그 879에 보면 1805. 야, 이때 썼어. 이때 태어나셨어. 1805가 찾아봐야 되는데 프랑켄슈타인 나온 해가 아닐까 싶어요. 1805. 덴마크 오덴세에서 출생.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께서 쓰실 글이 순서대로 막 이렇게 안 가셔도 되거든요. 안데르센의 일생에서 누구나 궁금해 할 법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1805에 태어났는데 23쪽에 23쪽에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은 멋진 이야기다.
행복하고 온갖 신나는 일로 가득하다. 만일 내가 어릴 적 이 가난하고 우정 없는 세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자, 요정이 내가 널 지켜줄게. 어, 근데 그 어떤 요정이 지켜주더라도 더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는 신이 있어서 모든 걸 가르쳐 준다. 이제 이렇게 자신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서 오덴세의 작고 누추한 방에 갓 결혼한 젊은 부부. 남자는 구두 수성공, 스물둘, 재능이 많고 시인이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랑하고 이런 초기 세팅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에 대해서 어,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처럼 쓴 것 같아요. 네? 동화의 형식으로 쓴 것 같아요. 동화처럼. 자기 동화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두를 만들었다. 이런 게 우리 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구두 수성공의 자식인데 그건데 안데르센이 자기 침대가 관이다 있잖아요. 관. 요게 이제 안데르센을 둘러싼 다른 뭐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런 거 되게 부각시키는 영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잤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다 이런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시를 큰 소리로 낭독했는데 자기가 울었다. 안데르센은 그래서 그 24쪽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구두를 만드는 작업 때, 뭐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아버지의 작업, 그러니까 이 집이 너무 이렇게 그 궁핍한데 그림, 악보, 깨끗한 그릇, 그래서 정원의 채소, 꽃 이래가지고 이 삶이 예술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고하는 거죠, 해고. 그래서 어,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해고하시면 이렇게 컸다. 내가 철도 없고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그 아버지가 어쨌든 시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또 망상도 있고 이랬던 것 같고 어머니가 정리정돈을 잘하신다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믿어주는 얘기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도 좀 몽상가여 가지고 그 북의 쪽에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조금 합니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걸 보고 자, 윌쌤 동화적이다. 근데 거기서 끝낼 수가 없고 왜 동화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동화적이니까 이게 글을 쓰려면 일반론이니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동화는 이건데 이렇게 이게 왜 동화적입니까? 아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옛날 얘기하듯이 어떤 네네. 옛날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는 그런 동화 형식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왜 그렇게 네네. 생각하냐고요? 어, 글쎄,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동화라고 볼 수는 없지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뭐 말해줄 수 있잖아요. 옥현 선생님, 제가 그거 자체만 가지고 동화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동화가 말해진다는데 말고 동화 자체가 뭐니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동화를 페어리테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정도 아, 요 등장하고, 정도 나오고. 요정만 그렇죠, 등장하는 그렇죠.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요정 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 이거 동화구나라고 그렇죠, 상정하고 그렇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서 좋네요. 그냥 네네네. 차담을 하거나 뭐 신문 기사를 쓰는 건 아니다라는 그 장르 규칙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네네. 동화의 됐어요. 네. 형식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거 하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이제 막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왜 막 썼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
지금 구현된다 앞에 제가 한 구간 더 쓰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써놓은 거를 한 일주일, 하루키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좀 묵혀가지고 다시 보면 중간에 빠진 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채워낼 체력이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거기를 채우려면 진짜로 지력과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누가 그 앞에 거 하나 더 있어야 돼 아니면 요거 말고 정리해야 돼 요런 걸로 체력 키우는 거 그 말도 좀 듣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다 하고 옥현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작. 그 아테리스는 예술을 할 집안이었다. 예술 그러니까 예술할 집안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구두 만들어야 돼 일단 아버지가 구두를 안 만들면 예술하기가 좀 어려워. 어떻게 우리 아버지 텄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그렇게 가난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했다. 수정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부분. 근데 집 떠날 이유가 없잖아, 사실. 아유, 근데 집을 왜 떠나? 동화에서는 뮤지엄과 뭐 이런 게 있어야 집을 떠나는데, 아, 집 떠날 이유가 없고 엄마가 그렇게 안정되고 깔끔한 집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뭐지? 어디를 갔대? 교구에 뭐 공부하러 갔는데, 가난한 집 애들이 무서웠다고 장면이 나거든요. 아, 자기도 가난하면서 걔네들이 네네네. 무서워요. 가난한 집 애들이 무섭대. 네네네. 아, 어, 가난은 왜 두려운가? 아이고, 가난한 게 저도 두렵습니다. 제 주머니 돈 떨어질까 봐. 그럼 얼마만 있으면 난 안심이 되나? 그게 이제 관건인데, 가난이 두렵다. 요게 근대적이라고, 뭐, 가난 포비아 이런 책도 있더라고. 가난 두렵다. 가난해주는 공포가 있다. 그게 아주 증폭되어 있는 건데요. 가난을 두려워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냥 보통 역사책에는 믿을 데가 없구나, 기댈 데가 없구나, 돈 빌릴 데가 없구나, 아니면 뭐 달라고 할 데가 없구나, 이럴 때 가난이 두려워진다고 하는데, 가난을 되게 두려워한다. 근데 가난을 두려워하면서도 가난과 지금 제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정리표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종이에 A4 이면지 같은 데 써가지고 파일에 막 넣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거 도움이 되는데 가난을 어, 두려운데 가난을 예술의 이 필수 요소로 넣고 있죠. 예술의 필수 요소로. 요런 거가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유리쌤이 정리를 하신다면 유리쌤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서 좋다로 왜 끝나지 않고 끝내 굶주려 있잖아요. 마지막도 그렇죠. 마지막 되게 불안해하고 인정 욕망에 대한 가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본 어떤 그 평전에는 실제로 돈이 없지 않은데 되게 그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그 기록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좀 가난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도 있고 일생 어떠십니까? 가난이 예술의 조건이다. 약간 클리셰예요. 식민지 시대에 작가가 되려면 폐병을 알아야 된다는 그 중요한 옵션이 있어요. 폐병도 안 알았는데 네가 작가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 피를 확 쏟아야 작가님 뭐야 지금 적인 거. 이걸 쓴 게 그 수잔 손탁이 병으로서의 은유 이런 책이 있는데 막 그러니까 육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그러면 정신이 활짝 꼽히는 이 반비례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치질이 있다 이러면 작가를 안 맞고 당뇨가 있다 이러면 안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되게 금욕적으로 갈수록 작가의 정신성이 고매하다 이런 그 클리셰가 있죠. 그 이상도 각혈을 하고 다 각혈을 해. 그 각혈했다가 신문에 실려. 이번 주에 누가 각혈하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아무튼 이걸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자선 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선 끝에 이 어, 가난을 딛고 뭐 궁핍함을 딛고 굶주림을 딛고 이러는데 이 안데르센이 마지막으로 받은 평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받은 평가에서 이게 제가 그 864
864에 이제 주교가 그 오덴세 시민이 된 걸 축복하면서 이 노래 속에 864 찾으셨죠? 그 마지막 문단에 그의 노래는 셋째 줄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엮어준다. 그다음에 지나간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개인이든 사회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원천은 정신이다. 이래서 가난 뭐 물질적 궁핍과 정신적 세계를 이분법으로 놓고 정신의 우월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데르센의 가난. 실은 부자였다. 이게 이제 그 평론의 주제고 실은 없지 않았다. 저도 솔직히 이제 좀 돈을 뭐 한다? 이런 거 궁금해하면서 읽긴 읽었는데 그런 게 나온 것 같진 어, 않고요. 이제 네, 예, 어떤 가난한 예술 지망생 분이 찾아왔을 때 짠해하지만 그렇게 네. 전폭적으로 도와줄 만한 형편이 없는데 이런 말을 듣고 정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정말인가? 그다음에 가난이 예술의 조건이다라는 이 명제는 정말 생각을 미처 못 해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쓰신 과제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요. 이 글은 김유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해준다. 선생님 쓰신 글이. 그러니까 김유리라는 요 해석자의 얘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제였어요. 근데 돌아가면은 그렇게 글이 전개가 되려면 이 전기에, 그러니까 자서전에 이 페이지를 읽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전기에서 들어갈 정보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이 궁핍했다고 궁핍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 좋네요. 가난한 학생한테 글쎄 여행을 한 번 안 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수정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별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본인이 가난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게 그 깔끔하게 입혀서 보내고 아니면 어떤 궁핍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동화 작가다. 요거는 되게 그 유리쌤 어떠십니까? 그냥 재밌게 유리쌤이 어떤 그 공포 같은 게 자서전에서 나는 여기저기 이제 보인다.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혹은 가난과 함께 요런 얘기가 이제 자서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기 풍경으로. 그 다음에 자서전에 이제 뭘 가면은 돌아가신 게 이 자서전 다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연대표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제가 1805년생이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75년생이고 69년에 세 번째 자서전이 나왔으니까 69, 75, 요 정도의 한 6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별장에서 이것도 인상적이죠. 끝내 자기 집에서 끝을 못 맺고 친구 집에서 많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선망 그런데 이제 그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 여기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오덴세 파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덴세 도착해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명예시민 됐다라고 이제 소식을 받아서 오덴세에 갑니다. 오덴세에 가가지고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857쪽에 생들 보시면은 막 이렇게 너무 인상적인데 이제 평정심을 잃었어. 그런 자기.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기가 정점이다. 정점이다. 그 다음에 흥분, 가슴 통증, 치통. 그래서 치통 우리 치통 관련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치통.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다 해도 갑자기 덧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어, 덧없다. 그 다음에 영혼에서 비롯됐다. 나는 고통으로 내내 떤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 요런 게 모래 풍경이죠. 유리쌤 요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 막 벌벌 떨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생각한 거는 그 노벨상
그 시상식에서 왕이 무대 위에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저분은 그런 게 좀 떠올랐죠.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나, 혹시 덥거나 춥거나. 근데 그걸 또 내색하기 조금 힘들거나 내색할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 그런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근데 율세, 지금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요 문단에서 생각해야 될 거를 뽑아내기. 그게 저는 유리쌤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렇게 정보를 굵직굵직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출발을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신은 모두 알고 있다. 이것도 약간 신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 오시네요. 이렇게 말씀하게. 수정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왜 이렇게 결벽증이 심한지. 결벽증이 심하다. 아, 가난, 결벽증. 웬만한 한결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데 못 견디하고 또, 자,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가난에 대한 태도가 조금 보인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훌륭했는데도 신을 찾고, 물론 이제 상 받고 사람들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자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신문을 인용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자서전을 마지막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채우고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근데 되게 좋은 글쓰기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묘비명 이런 것도 이제 여기 그 강학원이라는 감리당이라는 공부하는 곳에서도 많이 쓰시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기 자서전 이제 쓰기 양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결말만 쓰면은 어떤 얘기 한번 써볼까? 내 친구 중에 누가 있었지? 뭐 이런 거 내가 잘못했지. 다양한데 여기를 자기의 평가로 다 채우고 있어가지고 어, 신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대중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주로. 한참 인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 읽을 때 자기가 자기 쓴 거 아니고 기사던데. 맞죠? 기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갖고 여기 요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리쌤이 생각을 쓰시고 아니면 우리도 쓰고 이걸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 이런 것 같다라고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리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어땠던 것 같다라는 해석을 그러니까 언제 자기들이 됐냐면은 이렇게 한 번 가서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한 유리쌤의 생각 안데르센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되었나? 전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오면 좋겠는데, 요 생몰 사이에 제가 빠뜨렸네요. 여기가 이 자서전 전체를 채우는 게 여행이잖아요. 처음 끝까지 여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중과의 관계에 대한 거, 신에 대한 태도, 그 중간을 다 채우는 게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윌쌤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안데르센의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센 여행은 어떠셨는지요, 수정쌤? 마지막까지 뭐 여행을 안 할 줄 기대 안 하셨죠? 계속 여행이다. 네.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네네. 있는데 뭔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써야 할 게 머릿속에 있었던 느낌이 아, 있거든요. 안데르센이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건 주제는 있는데 그 배경을 얻으려고 떠나는 아, 느낌이. 그런 것도 우리가 토론할 때 있었네요. 안데르센 여행을, 자, 이게 이제 자서전이니까 되게, 자서전이니까 유리쌤 쓰셔야 될 글이 작가 소개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적이면서도 이렇게 유리쌤의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거죠. 정보가 좀 강한데 해석이 그 뒷받침을 하는 이런 거고. 안데르센은 어떤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현쌤? 그냥 불안에 쫓겨다니는 사람 같아요.
어디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아, 불안해서. 가만히 있으면 네. 불안해. 아니, 요새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요? 가만히 우리가. 하여튼 뭐 계속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아, 애들 그래요? 데리고 막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고. 예, 그래서 늘 그냥 활동으로 채우는 예, 아, 그런 그럼, 현대인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자서전에 여행이 많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도출해야 될 거는 집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미스테리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미나에서 만든 거고. 여행은, 자, 연하쌤 보시기에 어떤 여행을 했고, 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나 얘기해볼까요? 연하쌤 어떠십니까? 이런 여행 정지하면은 아니겠죠. 근데 선생님이 떠났지만 계속 돌아온다? 계속 돌아온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뭔가 네네네. 떠났는데 떠난 게 아니다? 아, 근데 집을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되게 떠났고, 뭐랄까, 계속 여행을 했다, 떠났다. 그러니까 물론 멀리 멀리 갔지만 뭔가 그 자리에 있어. 뭔가 떠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게 계속 이게 어떤 의미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오덴세를 갈 일이 있었는데 가기 싫어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고향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니, 그리고 집 얘기가 한 번 나왔거든요. 아, 그래? 근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 진짜 맞아, 맞아. 집주인 나가라 한 얘기. 예. 쫓겨난 얘기. 제가 이 여행을,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를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 또 이 사람은 또 저런 여행을 했구나, 이거를 비교를 하려면 여기 이제 이론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 많이 간다. 많이 그러니까 거의 매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 매달이 아니고, 안 간 해는 없다. 안 간 해는 없다. 안 간 해는 없고, 어, 혼자 잘 안 다닌 것 같아요. 아니, 친구 집에 가기도 했는데, 이동해도 뭐, 혼자 가나요? 주로 누구랑 같이 가죠. 그러니까, 동반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저 같으면 난 그 막 절친 이게 아니고 이제 가다마다 좀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많이 간다, 거기 가서 오래 있다, 친구도 만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집에 못 있는다. 요게 가장 그러니까 정보적으로 1등인데 제가 이게 이 여행의 특징으로 요 세션을 끝내면서 아메리카 못 간다 있잖아요. 하하,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바다 공포증이 있대. 아, 그러니까 예나쌤 이분은 어디는 못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란 뭐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배는 배는 조금 타는, 배 타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도 자기는 행운아라 아, 폭풍이 멎었다고. 네, 폭풍이 먹고 그 아슬아슬한 것도 죽을 고비도 배 위에서 넘긴 거죠. 그러니까 배 공포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하려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배를 탄 거고. 그러니까 배 공포증이 있는 여행자는 어떤 여행자입니까? 요거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분의 여행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콜레라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독일에 어디더라? 여기 이제 환자가 안 나가지고 독일 갔더니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분이 여행을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숙소가 여기 도저히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그 다음에 가서 좀 잔다. 이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고배는 넘는데 태평양은 못 이거 대서양이구나. 대서양 맞죠? 대서양은 못 넘는 게 큰 바다는 이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쌤, 대서양을 못 넘는 여행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도 바다는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 그냥 무서웠어요. 그 너무 뭐 깊은 바다를 본다는 게 무섭고, 인어공주가 그, 살 텐데.
네, 인어공주 사는 바다인데 안 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무서운가? 배를 타는 느낌이 어떤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글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가 안데르센이 지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배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제가 배를 한번 타봐야 되겠지?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바다 여행을 두려워한다는 여행자. 수영쌤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여행자를 뭐 어떤 이 여행을 한다는 거야 말하는 거야 위험하고 낯선다는 거를 견딘다는 거야 안 견딘다는 거야 그냥 옥현쌤 어떠십니까? 뭐 깊은 무의식에 못 들어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와 그것도 좋네. 네덜란드를 뭐 처음 가봤다고 했던 부분이 네네 뒷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네덜란드가 가까운데 덴마크에서 네네 뭐 프랑스, 영국 아, 가봤는데 왜 네덜란드를 처음 가봤다고 하는 걸까? 이러고 읽고 넘어갔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 이게 제가 그래서 유리쌤 말씀 그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떤 여행자가 아, 저도 다른 가기 싫은데 가고 싶으니까 달라라? 아니 저는 또 돈이야 뭐 그거야 불가능한데 다 보내준다 그래도 전 여기 있을래요. 아, 그런데 글로 써야 되면 가나? 뭐 이러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두려움의 마지노선 같은 게 바다다. 그걸 옥현 선생님 무의식으로 해석하신 것도 되게 좋네요. 근데 인어공주도 좋네. 인어공주도 무트로 올라오려는 애잖아. 그러니까 바다 포비아가 있다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윌쌤이 또 이 국까지 정리가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두려워하는 여행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 오히려 넘실거리는 네. 파도를 바라보는 게 즐거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서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해서 바라보는 바다는 즐거운데 본인이 배 위에서 그거를 겪는 거는 두렵다. 뭘까? 그래서 이 여행이 한계가 있는 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하시죠? 제가 그 탈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 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말보단 기차다. 뭐 이런 것도 재밌고, 동화에는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정보적으로. 바다는 안 간다. 많이 갔는데 네덜란드 늦게 갔다. 그게 혹시 친구 없나? 연이 없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냐면은 그게 그 여행을 들어갔을 때 이탈리아를 되게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박람회 장 있잖아요. 거기 끝나기 전에 가야 된다고 파리박람회인가요?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이 동물원도 재밌었 동물원 재밌었다고 재밌었다고 하고 하만 가요. 하마도 집이 있더라. 막 이런데 박람회 그러니까 자, 여행에 일세 다시 어, 정리 기술을 익히는 거죠. 정리 기술을. 여러분 그냥 내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요 정도 꼭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오픈 랩이잖아요. 나누면 좋은데 이 여행의 특징이 많은 데를 가는데 아, 바다는 못 간다. 여기는 안 가. No! 이렇게 하고 문장 안 쓰고 대충 기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 것으로는 배, 말, 마차죠, 마차. 도보도 그다음에 최고는 기차. 최고는 기차여행.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중에 여행지로 바다 이거 안 가는데 제일 좋아했던 데가, 가장 인상적으로 가져가는 나라가 이탈리아 여기 여러 번 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읽었던 거는 영국이죠. 이게 산업사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한, 그 다음에 영국이고, 마지막으로 파리가 있는데 여기가 만국박람회 이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와글와글 전시되어 있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여행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주로 어디 산다. 이런 기본적인 세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여행자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박람회를 좋아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라는 거는 우리가 그때 동물원 얘기도 했지만 박람회가
이게 이제 파리 왕국 박람회에 관해서 쓴 뭐 소설, 영화 그 많죠. 이게 이렇게 이게 엑스포잖아요, 엑스포. 엑스포 가보셨습니까? 무슨 전시장이죠, 전시장. 저는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가구전 씨, 정원전 씨, 저한테 아무 상관없는 그 인천에 아니 인천 말고 고향에 무슨 전시장이 있지 네, 않아요? 네네. KTX. 아, 킨텍스 거기 가서 건축 자재 전시 이런 거 보고 기계 전시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냥 가기 좋더라고요. 놀러 가기를. 그게 뭐냐면은 이 부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눈에 다 볼 수 있어. 여기 서가지고 우르르 그거 보죠. 우르르 우르르. 근데 문제는 그 동물원 이번에 그 가서 그 화요일학 하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 뭐 토끼, 여우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놨잖아요. 이게 동물들이 포식자, 피식자를 옆방에 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포식자는 잡아먹고 싶은데 못 잡아먹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 냄새가 잡아먹힐 애들은 그게 안 쳐들어올 걸 알면서도 전전긍긍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고 특히 그 냄새가 우리 채취 있잖아요, 채취. 채취가 생각보다 블럭이 심해요. 이게 여름에 교도소 이러면 옆 사람 몸 냄새 있잖아요. 그런 얘기 신영복의 감옥 이런 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이랑 호모사피엔스가 그 섹스를 했을 것이다가 있는데 그 빈도가 되게 낮거든요. 왜냐면 이 채취의 블록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남에는 기본적으로 이 인종 정시도 하고 그런 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식하듯이 안데르센이 이거저거 다양한 거를 보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많은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맞는데 그 다양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불편하거나 곤란함을 서로 겪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 보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에 독일이랑 그 덴마크 전쟁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거기서 이렇게 거기 그 여행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이랑 그 전쟁을 자 769쪽입니다.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동아가 막 철철히 사랑을 받았잖아요. 온 유럽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독자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 이게 n분의 1로 병렬되어 있잖아요. 박람회라고 하는 게. 저기 들어가면 물론 부스가 뭐 가난한 나라 작게 주고 이럴 텐데도 어쨌든 평평한 땅에 부스를 가진 자로 동렬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실은 서로 다투는 관계고 그러니까 이거는 편을 들 이유가 없는 공평한 세계인데 그런 건 그냥 가끔 있는 무대인 거고 이게 가설 무대인 거고 실은 들어가면 우리가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안데르센한테는 딜레마죠, 딜레마. 동화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도 다 마음이 있어. 누구나 자기 마음에 진실된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인기를 얻었고, 우리는 앞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제가 아까 읽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으로 하나 돼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안데르센의 평가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다고요. 어떤 지점에서는 싸우게 되잖아요. 그거는 안데르센이 많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모순을 열심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지만 여기는 안데르센이 띠용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쩌면 좋아.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69쪽에 보면은 피로 물든 전쟁의 파도가 조국을 덮쳤다.
시인의 길은 정치와 무관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편을 안 든다. 정치와 무관하다는 게. 편을 안 들었는데 아름다움 창조 전파. 그런데 신이 딛고선 땅이 흔들려 죽느냐 사느냐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은 이 사태의 근원과 대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도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이제 집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굳이 나온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제 이게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냐면 나무를 심어도 꼭 딴 나라에 심고 이런다고 이러는데 자기가 이 땅에 심어진 나무다 이래가지고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게 안데르센한테 좀 튀고 선생님들과 제가 말씀 나누고 싶었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뿌리는 죽는 순간까지 언제까지고 그 다리에 있다.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실내 노래를 썼어요. 이 실내 노래가 독자들한테 이제 기운을 다 꺾는다 너. 저 실내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70쪽에 유리쌤 실내 노래 어, 낭송해 주시죠. 래 네, 노래 문제. 아무도 네. 모르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왕이신 신이 아니고 누가 알겠나. 하지만 두려워 마라. 덴마크에 시련이 닥쳐오는 날 신의 군사가 우리를 지키러 내려오리니. 적의 총칼과 군화가 우리 땅을 짓밟더라도 덴마크에는 천년의 용기가 있지 않은가. 신께서 우리를 큰 길로 인도하시어 덴마크의 하늘은 더욱 푸르리니. 검은 바람이 울고 거대한 파도 허옇게 눈 부릅떠 우리 군함이 태풍 속에 침몰할지라도 신께서 그 소란 속에 함께 계시어 사람보다 더 현명한 지혜로 통솔하시리니 아무도 모르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왕이신 신이 아니고 누가 알겠나 하지만 두려워 마라 덴마크에 시련이 닥쳐오는 날 신의 군사가 우리를 지키러 내려오리니 네, 그래서 이거는 침몰하더라도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러놓으니까 아니 지금 이게 기운 사기를 다 꺾었다. 요게 어 이제 요런 시를 이 점기 속에서 불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쌤? 크게 내 웃으시네요. 인생에 이렇게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사는 거.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하고 이게 거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되게 종교적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데 이 종교 시에 들으면 화내시겠어요. 뭐 얘는 필요하면 나를 갖다 끌었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큰 부분이죠.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건 그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욕망, 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안데르센의 자기 예술관이 지금 흔들리는 어떤 사건을 너무 적게 썼다. 양이 적다. 그 다음에 좀 더 갑니다. 771에 보면은 이걸 써가지고 비판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건 되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 자기 비판의 글 같은 걸 인용한 걸 보면은 그럴만하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단 771 마지막 문단에 그냥 신이 나를 우리를 구해내 주기를 신이 구원해 준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것도 어떤 결벽증인데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려가지고 모든 게 다 정리돼. 이렇게. 그 사이에 나는 그냥 버텨. 어떻게 다 될 거야. 이런 게 극단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안데르센의 그 죽음으로 맞이는 하는 장면이 네네. 고양이 사무소에서 다 때려쳐 이런 아, 사람이 그거랑 있잖아요. 좀 다르죠. 안데르센은 어떤 그뭐 고난과 경험을 해가지고 죽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성 같은 거 보존하잖아요. 근데 그 미야자와 겐지의 고양이 종무소는 그럴 거면 다 때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니까 그 그리고 그 미야자와 겐지 전체를 보면은 죽음이 뭔가 끝나는 일은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죽음 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그 수정쌤의 해석에 따른 어떤 결벽증 뭘 끝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누가 알아서 끝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같은 거라고 이제 또 해석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제가 어쨌든 배울 게 있다 생각 많이 하고,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이다와 뭔가 중간을 못 견뎌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771에 덴마크를 너무 사랑한다. 독일 사랑도 기억한다. 그래서, 자, 하지만 독일과 우리는 칼을 뽑아들고 마주섰다. 내 조국이 우선이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신은 전능하다. 지금 이게 그냥 괴롭다. 어떻게든 이게 덴마크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독일이 지기를 뭐랄까 끝이 났으면 좋겠다. 이 상황 못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좋네요. 그 어떤 결벽증 같은 거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이 여행도 바다는 계속 꿀렁꿀렁 하는 거잖아요. 배를 타본 적이 있었을 텐데. 배는 진짜 멀미가 누구나 한다면서요. 배가. 유리쌤 안 하실라나? 아닌데 유리쌤 하시면 가실 것 같은데. 모르죠. 그런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연하쌤 어떠십니까?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큰 위기를 맞은 저는 이 책 전체에서 안데르센을 가장 괴롭힌 사건을 요 전쟁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 동화 거의 못 쓰죠. 동화 거의 못 씁니다. 이런 게, 동화라고 하는 게 안데르센은 매우 안정적 조건에서 바라보고 있다 할까요? 매우 자기 몸의 운신이 편안할 때 나오는 그 장르였다고 하는 점에서도 이런 동화관에 대해서 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하 쌤 어떠십니까? 근데 너무 현대 애인이랑 너무 닮고 후자야. 그냥 너무 지금 얘기 같아서 이거 어떻게 다루게 볼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아닐 누군가 정말 끝냈으면 좋겠다 제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신도 이제 없고 다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어려운 정말 전쟁 같은 일이 없을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태는 벌어졌지만 바로 이제 뭔가 이제 평화로워졌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다 선택할 수 있다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신이라는 거 절대 없고 그래서 이제 안데르센 같은 마음이라도 뭔가 더 해야 대단하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제 미션인 것 같아요. 계속 안데르센 읽으면서 되게 비슷하니까 너무 지금의 삶과 이거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지? 날 계속 그게 미션. 1차적으로 동화에 접근하면은 안데르센이 지금 보여주는 요 태도는, 안데르센이 전체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세미나 때 했냐면은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도 있는데 거기 잠깐 볼까요? 바다 꿀렁꿀렁 하다가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 가기 전에 775에 보면은 덴마크 이렇게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치적 문제에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독일하고 지면은 언어를 뺏긴다라는 게 있습니다. 775에. 그러니까 덴마크어가 이렇게 이제 유리쌤이 구현하신 게 이게 덴마크어지 않습니까? 덴마크어.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도 안데르센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읽고 이제 글을 읽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끼고, 이거는 동화적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게 778 이렇게 가면은 뭐 전선이 분리해가지고 그 너무 비참하다의 778에 나오지 않습니까? 778 찾으셨죠? 778 밑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둘레에서 인간으로 내가 너무 비참하다 지금 신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위안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전쟁기 동안에 언어에 대한 공포, 동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 문단이 끝이 어쩌냐면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누가 안아줬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요게
물론 자서전에 쓰이는 글로 이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게 공포적으로 오고 아니 그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거 찾으셨습니까? 배가 꿀렁꿀렁하고 죽을 뻔하는데 아니야 괜찮겠다. 아 찾습니다. 그 832. 832가 이게 832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31에 시작이 됩니다. 832 이제 배를 탔어요, 배. 그래서 이런 장면 같은 게 안데르센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동화도 나오고 밤이 되었고 831 마지막 문단에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기가 차갑다. 선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죠. 전등이 꺼져서 나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기관의 움직임이 어떤 소리를 낼 때 정상이고 정상이 아닌지도 알고 구조 신호 알고 무시무시한 바다 불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던 친구의 죽음 정지 숨 이런 그 증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정적의 순간이 지난 뒤 곧바로 다시 엔진 진동 뒤죽박죽 엉켜서 두째 줄에 832 두째 줄 좌초 방마다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닥치고 마침내 바닷속 깊이 가라앉을 것이다. 죽음의 고통은 얼마나 오래 계속될까? 죽음의 고통을 잊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하자 미칠 것만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요 이제 그 비행기를 못 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요런 어떤 상상이 그거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요런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상상을 좀 미칠 것만 같은데, 참을 수가 없어서 난간을 쳤습니다. 바다에 놀라운 광경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불인 활활 타오르는 바다를 헤쳐나가서 너무도 놀라운 장관을 마주하자 공포가 달아났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이런 게 자서전에서 지금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번 주 읽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번 주에 준비해서 그렇기도 한데 상상에 압도됐는데 실제 바다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여기가 상상과 이 굳이 말하자면 판타지와 리얼리티의 충돌이 딱 일어나가지고 현실의 자기를 맡겨서 그냥 그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 거 있잖아요. 여기가 동화보다 그 현실이 더 중요하달까? 어, 현실의 힘을 드러내는 챕터랄까? 장이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오래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할까? 그래서 모든 걸 또 체념해. 실전에 맡기는데. 체념하기 전에 갑자기 놀라운 장관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마주하자. 그러니까 앞에는 상상한 거고 이거는 마주한 거라서 여기가 저는 또 이 자서전에서 아주 그 결정적이다. 그 3부 전체로 가장 매력적인 그러니까 해석에 있어서 매력적인 건 전 3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유리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상상하기와 마주하기. 음, 제 인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직 정리는 안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은 투병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위대한 작품을 쓴 작가라고 할지라도 그 네, 어떤 증상들을 겪을 수 있고 혹은 이제 겪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증 투병기 그리고 이제 어떤 고통이 심하면 진정제를 막 찾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런 진정제로서의 여행 그리고 그런 부인들의 위로 또 이제 동화를 통해서 다시 어렸을 때 그 동화 들으면서 진정했던 그 기억으로 회귀하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현실을 마주한다라는 것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상상의 압도돼서 죽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예. 약간 병증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는 안 되고요. 네네네. 그 말씀이 좋네요. 저는 놀라운 것을 마주한다. 이거는, 이 자서전 전체에서 되게 특별하다. 수영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이 부분 읽을 때, 이게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되지. 대단하다. 하다가, 너무 자신을 미화시킨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또 바다 이미지에 빠졌구만, 이렇게 읽었어요. 요거를. 근데 그,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다를 수 있겠다. 마주한다. 현실을 직면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 오면 이제 바다 여행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폐병을 앓으셔가지고 이제 바다를 못 가는데 요 정도까지 오면은 바다도 가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큰 전환. 옥현 쌤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연암이 떠오르더라고요. 일하고 더하기. 네, 네네.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체념하면서 이게 네네.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걱정도 사실 일어나지 않는 네. 일을 걱정하느라고 그 네네네. 에너지를 쏟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선생 때문에 안데르슨이 많이 더 걱정하다가 이제 현실을 마주하니까 이제 네네. 그게 딱 가라앉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다를 진짜 싫어하시는 애와 바다에서만 어떤 장면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수영쌤 말씀 응용하자면 결벽증이 깨지는데 다시 빨리 봉합이 돼가지고 금방 또 신을 찾고 그 큰 변화가 있나 싶으면 결론에서는 또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인데 그러니까 독특하게 전쟁의 신, 그다음에 파도 씬이 안데르센답지 않게 이렇게 삽입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리쌤 이제 뭐 중간에 그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생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연도, 그 다음에 좀 확장해서 쓴다면 뭐 덴마크 시대상, 유럽상 이런 것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 써도 되고. 근데 몰에 있었던 자서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유리쌤의 생각, 그 사이가 다 여행인데 어떤 여행이었고, 요까지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작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그, 요즘 못 오시죠? 아예 하셔가지고. 학술제. 학술제. 네네. 우리랑 같이 공부하니까요. 우리 홀몸이 아니니까 꼭, 친구들을 위해서 몸을 잘 만드시고요. 그러면 유쌤이 글을 이렇게 자료집에 실리는 네.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동아구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이 글을. 그래서 안델스는 작가를 내가 한번 알려줘야 돼. 이거는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이렇게 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네, 유리쌤 말씀해 주세요. 쌤, 놀라운 장관을 마주하자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의 힘이 언뜻 드러났는데 다시 네네. 이미지화되면서 안데르센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해석하실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맞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 다음에 몇 줄 안 가서 바로 신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신 개념을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가정으로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 현실의 힘이 있잖아요. 상상이었어. 겪으면 또 뭐가 있는 것 같아라고 확 이렇게 오면 자서전이니까 지금 복귀하는 거잖아요, 복귀. 그때는 시간이 앉아있으니 어떤 겪은 거고, 복귀를 할 때 그게 너무 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때 느꼈던 어떤 현실의 힘, 파도의 힘, 그 다음에 죽는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고 있던 그 생명의 힘, 이런 게 탁 이렇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명상을 하는 문장이 좀 더 나올 법도 한데라고 그냥 제가 가정해 봤을 때 신이 또 너무 빨리 오시네요. 그러니까 전쟁도 신이 너무 빨리 오고 이것도 너무 빨리 오고 본인한테 안 빨리 올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자서전이니까 다 그래 넘어가시는 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자서전 같은 경우에 특별한 내 인생의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때 그것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읽기로는 매우 중요한데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데니까 거기가 길게 안 나온다. 이런 거가 이제 그 자서전을 비평을 하거나 생각한다면 생각거리다. 요까지 하고요. 아, 그럼 일단 5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쉬고 남은 글과 이렇게 가보아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